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즐겁게 듣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박복한 팔자, 그건 딱 제 팔자를 일컫는 말 같네요. 출입반이라고 살면서 크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모질게 굴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면 나눌 줄 알았습니다.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좋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분명 제가 선의로 해왔던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제게 불행을 가져왔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선택을 했던 과거의 저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지 자체를 탓해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세계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는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혼자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해가 떠 있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밤이면 피곤해 빡빡한 눈을 애써 모른 척하며 공장으로 나가 일하셨습니다. 저희 남매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 사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또 어머니는 늘 아버지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셨고요. 특히나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빼다 닮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눈과 코를 아주 빼다가 박았다고 하면서 제 코끝을 툭툭 치며 웃는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바쁜 어머니는 늘 집에 안 계신 시간이 더 많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3살 어린 남동생을 챙겼네요. 확실히 부모님 품 안에서 어리광 피우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나이에 동생까지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했으니 불만이 많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생과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저희 둘의 유대감은 참 특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혼쭐이 나고 내복바람으로 쫓겨나면 남동생은 꺼이꺼이 울면서 똑같은 내복 차림으로 저를 따라와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울었었네요. 어려서부터 사내 녀석이 어찌나 눈물이 많고 또 정이 많은지 그건 딱 아버지 닮았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유,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너희는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르니? 승아, 너는 기집애가 독불장군같이 고집이 세고 형식이 쟤는 아주 눈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는지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주 지혜비 특징들을 사이좋게 나눠들 가졌어.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앉혀두시고 종종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양반 모습이 이렇게라도 기억할 수 있어서 좋네 라고 쓸쓸한 말을 덧붙이시기도 했죠. 아무튼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뿐인 동생이자 또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이고 또 저보다 점점 키가 커졌을 때부터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남동생에게도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이기도 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는 선생님이기도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동생은 늘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교실 앞 복도에 쭈그려 앉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었어요. 제 수업이 끝나면 함께 손잡고 집으로 갔었고요. 어머니는 늘 새벽에 들어오셔서 저녁은 늘 저희 둘이 먹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제가 후라이 하나만 하면 남동생은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조금 크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는 아무래도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뭐? 매일 내가 해주는 밥 먹는 네가 할 말이야? 이거 봐봐. 누나가 후라이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붙잖아. 아래가 자주 타고 밥도 질게 할 때가 더 많아. 아유, 깐깐하긴. 그럼 먹지 마. 해줘도 난리야. 그럼 이제 밥은 내가 할게. 뭐? 네가?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누나가 계속 내 밥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그리고 누나도 제대로 잘된 밥을 먹어봐야 나중에 더 잘하겠지. 안 그래? 그 어린 게 조금 컸다고 매일같이 누나가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말은 얄밉게 했어도 앞으로 본인이 밥을 차려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제가 19살, 남동생이 16살일 때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쳐서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대신해 돈벌이를 해야 했죠. 애초에 그 시대에 대학 진학에 큰 뜻이 없기도 했지만 저의 미래에 별다른 선택권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남동생은 앞으로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상황이 억울하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야간에 일하던 섬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가서 일을 했죠. 저는 주간조로 취직을 한 거라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예 공장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눈물 많은 제 남동생은 제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 울었죠. 그렇게 집의 가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하루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버스 터미널로 남동생이 마중을 나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 멀리서 볼 때마다 키가 껑충껑충 크는 남동생이 달려와 저를 맞이해 주었죠. 너 또 왔어? 여기서 버스만 타면 금방 집인데 뭐하러 또 와? 학생이 집에서 공부나 하지. 성적 떨어져도 내 탓하지 마. 이거 잠깐 나온다고 떨어질 성적이면 애초에 연필 놓는 게 낫네요. 가방 이리 줘. 분명 내 어깨 높이도 못 미치는 내복 차림으로 엉엉 울던 녀석이 어느새 고개를 꺾어서 봐야 할 정도로 커서는 제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란 걸 보면서 참 그 코딱지만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새삼 놀라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동생도 지망하던 상고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원하던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저와 어머니에게 새 옷과 함께 용돈을 선물했죠. 첫 월급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 거나 사고 내 거는 살 거 없다. 젊었을 때 모으라는 저의 타박에 남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우리 누나는 받는 걸 못해. 매번 주기만 해서 그런가? 누나, 누구한테 받는 버릇도 연습해야 하는 거 알아? 매번 주기만 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친다.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면서 누나 앞가림도 해야지. 그 앞가림 내가 도와줄게. 어려서부터 매번 받아먹기만 한 동생 어디 가서 흉보지 말고 줄 때 받으셔.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 이제 누나 먼저 챙기는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매번 월급 타면 거의 대부분을 저와 어머니에게 썼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입에 들어가는 거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동생 모두 돈벌이를 하니까 평생 몸이 고장날 때까지 일만 하던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은퇴를 하실 수 있었죠. 그저 저희 남매가 벌어다 들인 돈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일에 쩔어 피곤해하는 모습을 정말 질리게 봐온 저와 남동생은 늘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모습을 보길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죠. 젊었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쓰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은퇴와 함께 빠르게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은퇴한 시간을 오래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와 남동생은 그렇게 다 큰 고아가 됐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기둥과 같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남매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나무가 되어줬기 때문이었죠.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하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동생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흔쾌히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반찬 가게 하나 번듯하게 열 수 있었고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인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큰 만큼 의지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또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네요. 솔직히 제 결혼보다도 남동생의 결혼식에 더 많이 울었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뭔가 커다란 걸 해낸 기분이었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남동생이 꿨고 올케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제가 꿨다는 겁니다. 저희 남매 사이가 각별한 걸 아는 남편은 어떻게 태몽도 나눠서 꾸냐면서 전생에 쌍둥이는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5월에 아들을 낳았고 올케는 그 다음해인 9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1살 터울이기도 하니 저는 제 아들과 남동생의 딸이 저희 남매처럼 친해지길 바랬어요. 조카가 정말 남동생을 많이 닮았는데요. 왜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는 올케를 닮은 줄 알았는데 어째 점점 커가면서 이목구비 하나하나 남동생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그 시절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기도 하더라고요. 매년 지 애비 얼굴을 점점 닮아가는 조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제 영혼의 조각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런 죽음이었죠. 뭐라 인사를 준비할 수도 없는, 분명 사고가 나기 전날 제게 친한 친구에게 말해 생선 몇 마리 보냈다고 했던 남동생이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에 몇 번을 기절했습니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고인이 된 남동생. 저는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기도 했고 또 하나뿐인 피부치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에 휑한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했었네요.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젊은 나이에 지 새끼를 두고 간 남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그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동생의 장례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수화기 넘어 조카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야? 너 주경이니? 고모, 너 어떻게 전화를 했어? 아니 주경아, 너 지금 오니? 왜 울고 있어? 엄마는? 엄마가 없어요, 고모. 엄마가 안 보여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서럽게 우는 조카는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가게 문 여는 것도 있고 바로 조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는 어린 조카뿐이더라고요. 우는 조카를 달래 일단은 아침을 먹이고 엄마가 어디 간다고 했냐고 물으니까 조카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놀라서 전화기 옆에 비상시에 대비해 적어서 붙여놓은 고모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죠. 일단 밥 먹는 조카를 두고 정막만이 감도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누가 봤으면 도둑이라도 든 줄 알겠습니다. 옷장은 아예 절반 정도 텅 비어 있었고 여기저기 남은 옷들이 튀어나와 있었네요. 서랍장도 거의 열려 있고 안방에 있는 화장대를 확인하는 와중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모는 몇 개 남지 않은 화장품 사이에 껴져 있었죠. 형님, 이 메모를 보게 된다면 주경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가서 죄송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올케가 잠적하고 만 거죠. 도망간 겁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을 홀몸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 버리다니. 어떻게 불행은 이렇게 휘몰아치듯 한 번에 다 오는지. 저는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떨리는 손에 가볍디 가벼운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조카가 당장 본인에게 닥칠 현실은 하나 모른 채 밥을 김에 싸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카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걸 옆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동생을 꼭 닮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득한 고민에 빠졌어요. 일단 조카의 짐을 몇 가지 챙겨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만큼 놀랐죠. 솔직히 그때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제 남동생의 딸이니까 제가 맡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들이 싫다고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눈치를 보면서 조카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입을 달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꿈에도 꾸지 않은 제안을 먼저 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입양하자. 아예 우리 호적에 딸로 올리자고. 입양을?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는 아예 입양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조금 있으면 주경이 학교도 다닐 텐데 거기서 부모 없이 고모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봐.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승준이한테야 잘 설명을 하면 되고 늘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경이랑 곧잘 잘 놀았으니까. 나야 그러면 당신한테 너무 고맙지. 내가 당신이랑 처남 사이 잘 알잖아. 이왕이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원체 사람이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결정을 먼저 생각해 줬다는데 크게 감동을 했죠.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올케였던 그 여자의 생사는 불확실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이 세상에 없으니 생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입양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올케라는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 번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가 다시 돌아온들 그게 조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니 아예 하나 남은 생부모와 연을 호적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통해 조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건 바로 조카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는 거였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도망가서 이제 고모네 식구와 살아야 하고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기 전에 저는 조카를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주경아, 주경이 고모 딸할까? 우리 엄마는요? 주경이 엄마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디를 갔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주경이는 필요 없어서?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조그만 머리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떠난 남동생을 닮은 얼굴로 눈물만 또르르 흘리는 얼굴을 보니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조카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주경이를 버려.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주경이 엄마는 혼자 살 준비가 안 된 거야. 주경이를 버린 게 아니라 주경이가 고모네 식구랑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야. 주경이랑 주경이 엄마랑 둘이 살면 둘만 있어서 외롭잖아. 근데 이 고모네랑 살면 오빠도 있고 고모부도 있고 식구가 많아서 좋지? 주경이 엄마는 주경이가 둘만 사는 것보다 넷이서 살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리고 고모도 주경이랑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주경이는 어때? 주경이도 고모 좋아요. 고모부도 좋고 승준 오빠도 좋고. 그치? 그럼 주경이 고모네랑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 어때? 네, 고모랑 살래요. 주경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모가 진짜 기분이 좋다. 고마워 주경아. 저희는 천천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주경이가 저희를 그냥 사촌이 아니라 진정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요. 처음부터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네요. 그저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조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막을 내렸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모두 입을 모아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주눅이 들었었나 봐요. 조카도 똑같이 엄마 얘기, 아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작 함께 사는 건 고모와 고모부니까요. 유치원을 다니고 한동안 침울해해서 물으니까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없는 건 본인뿐이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조카에게 말했죠. 주경아, 주경이가 왜 엄마 아빠가 없어? 고모가 엄마고 고모부가 아빠인데? 거짓말. 고모가 왜 우리 엄마예요? 주경이 엄마는 멀리 갔고 주경이 아빠도 없는데. 아니야. 주경아, 이거 봐봐. 저는 얼른 가족관계 증명서를 조카에게 보여줬어요. 자, 봐봐, 주경아. 여기 주경이 이름 있지? 그리고 위에는 누구 이름 있어? 봐봐. 오빠랑 고모 이름이요. 그치? 이건 고모가 주경이 엄마고 고모부가 아빠라는 증거야. 주경이는 나랑 한 가족이고 주경이가 고모 집에 오면서 고모 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경이한테 엄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주경이가 원할 때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고모부를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럼 주경이도 엄마랑 아빠 있는 거 맞지? 솔직히 그때 그 어린 게 모든 걸 이해했으리라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친구들은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결핍으로 저와 남편을 부모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조카는 조금씩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쉽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했던 아이는 어디 갔는지 몇 분도 안 쉬고 병아리처럼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조카는 마침내 제 딸이 되었습니다. 조카, 아니 딸이 저를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하늘에 있는 남동생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딸을 호적에 올리며 동생에게서 하나뿐인 딸을 뺏어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래 동생도 딸에게 진짜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걸 원할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고모에게 입양됐다는 상처가 계속 흉터처럼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의 회복력은 아주 강하더라고요. 어느새 딸은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엄마였던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자랐습니다. 저도 남편도 또 제 아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혹시라도 딸이 차별 아닌 차별을 느낄까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들에게는 딸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가르쳤고 저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매번 딸을 우선시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는지 딸은 조금만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의를 제기함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엄마, 왜 오빠 돈가스가 더 커? 왜 나만 차별해? 엄마, 왜 오빠 방이 내 방보다 더 넓어? 나 오빠 방이랑 방 바꿀래. 나 오빠가 쓰던 피아노 안 쓸 거야. 내 걸로 새로 사줘. 딸아이의 조금도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그 집착에 저희 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도가 트고 말았죠. 뭐든 제가 선택하기 전에 동생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곤 했습니다.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마음으로 낳은 자식 키우는 건 더 어려웠네요. 딸이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저와 크게 싸우고 제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밤 늦은 줄 모르고 집에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거 좀 야단쳤더니 제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하더군요. 오빠는 이렇게 안 혼내면서 나한텐 왜 그래? 아우, 주경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 오빠는 너처럼 이렇게 늦게 들어온 적도 없어. 시계 좀 봐봐. 지금이 몇 시인지. 집에서 걱정하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럼 엄마는 친딸 아니고 조카라서 이렇게 차별받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뭐? 아우, 주경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언제 차별했어? 그리고 주경이 너 내 친딸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거짓말. 나 친딸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 맞잖아.
안 그랬으면 이렇게 미워했겠어? 문을 쾅 닫으면서 본인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어요. 당최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하고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내가 모르는 사이 정말 딸이 저렇게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나라도 했었나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을 대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딸이 엇나가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괜한 노파심에 애가 제멋대로 자라는 것도 무서웠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라 이러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입양됐다는 상처를 한순간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열과성을 다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아들도 딸도 모두 성인이 됐네요. 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전문대에 들어가 어느새 번듯한 회사에 격리로 취직도 했죠. 남편이 아는 사람이 하는 회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그저 잘 자라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데 만족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독립한다고 전세금도 지원을 해줬죠. 하늘에 있는 남동생에게도 그래, 누나가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해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딸은 회사를 다니며 남자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얼마 안 지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는 결혼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딸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일찍 하는 것도 좋지 라고 했어요. 딸이 결혼한다는 생각에 부풀어 결혼식 비용과 딸이 살던 자취방 전세금을 빼고 거기에 더 보태서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뭔지 모를 감정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왔네요. 여기에 이 자리에 남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이제까지 마음고생 참 많이 한 나 자신에 대한 연민도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딸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정말 눈앞에 고린 지점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변 엄마들이 빨리 자식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 있다고 했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도 부모로서 참 애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꽃밭에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행복한 순간에 불은 들이닥치는 걸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백혈병이랍니다. 30 넘어서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아 편해질 때쯤 아들이 갑자기 근육통이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직장을 다니면서 몸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지 걱정을 했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그 상태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너 그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쁘다고 병원 미루지 말고 얼른 가서 받아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들이 다 알아서 해. 어린애도 아니고 별거 아닐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키던 아들이 어느 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고 그때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을 안 한 건강한 아들이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그때 하늘이 둘로 쪼개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앞이 막막했어도 수술이 끝나 코마 상태에 빠진 아들 곁을 지켜야 했죠. 다행히 아들은 코마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응은 하는데 독한 치료제를 많이 써서 힘이 없는 상태였죠. 치료를 하는데도 몸은 약을 못 이겨내고 매일같이 약해져서 폐혈증까지 와서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남편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지정 헌혈을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치료에 쓸 돈이 있어도 수혈을 할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노력으로 아들의 수혈자 등록번호로 꽤 많은 피가 모였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는지 방법을 까먹을 정도로 큰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거렸죠. 저도 남편도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해왔던 것보다 아직 할 게 더 많은 나이에 갑작스런 비극으로 떠난 우리 아들. 장례식은 아주 작게 치렀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에 그저 가까운 가족과 생전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만 불러서 아들이 가는 길을 배웅했네요. 근데 딱 한 명, 그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면서도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이었죠. 딸은 아들의 부고를 듣고 놀라고 슬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장례식 못 가. 엄마가 나 대신 오빠 잘 보내줘.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네 오빠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어? 아, 나도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나 지금 임신 준비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장례식 갔다 오고 나서 임신했으면 좋겠어? 부정 타면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는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알아도 임신도 하기 전에 계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뿐인 오빠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다뇨.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싸울 힘도 없어서 알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어떻게 사라지긴 사라지더군요. 저는 가슴속 한구석에 아들을 고이 묻고 마치 팔다리 한쪽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몇 주 후에 연락도 하지 않던 딸이 집으로 찾아왔네요. 그때 전화를 한 이후로 저도 딸한테 연락을 안 했고 딸도 문자만 간간히 남겼을 뿐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은 하지 않는 서먹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일이니? 임신 준비한다는 애가 여기까지 다 오고. 엄마는 아직도 꽁에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좀 넘어가요. 나 저번 주에 오빠 낙골당 다녀왔어. 거기서 나 나름대로 작별 인사도 했고요. 아휴, 그래. 갑자기 왜 왔는데 연락도 없이. 아, 그게 엄마, 나 이혼해요. 뭐? 아니, 남편이랑 아이 갖는다고 임신 준비 중이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왜 이혼이야? 좀 그렇게 됐어요. 너 정말 그때 임신 생각이 있었던 건 맞아? 엄마, 그럼 내가 그런 일로 거짓말을 했을까? 그걸로 오빠 배웅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와 대뜸 이혼을 한다는 딸.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놀라야 하는지 잘 달래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뭔데?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아니, 부부가 살다가 잘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뭘 그렇게 캐물어요? 이게 캐묻는 거니? 부모가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 좀 알면 안 돼? 별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나 도와주고 싶으면 나 어떻게 돈 좀 줘요 엄마. 돈? 무슨 돈? 아니 그 사람이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잖아.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바로 일도 그만뒀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보험금 나온 거 없어요? 그때 엄마 보험하는 친구 통해서 생명보험금 들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때 딸이 내 자식이 아니라 마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짐승같이 보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달라고 하며 죽은 오빠의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다니. 저는 당장 눈앞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너 지금 네 오빠 목숨값으로 위자료 내겠다 이거야? 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목숨값이라니 돈은 그냥 돈이잖아. 엄마랑 아빠랑 그게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인데 급한 사람이 먼저 쓸 수도 있고 또 입 다물어. 너 임신 준비한다고 네 오라비 장례식에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홀랑 가져갈 생각을 해. 됐다 됐어. 너 그런 소리 할 거면 이제 두 번 다시 집에 찾아오지도 마.
위자료인지 뭔지 네가 알아서 해. 어? 엄마, 내가 그 큰 돈이 어딨어. 딸이 소송에 걸린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요? 듣기 싫어. 결혼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 말 무시하고 한다고 했던 것도 너고 이제 이혼한다고 결정한 것도 너야.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책임감이 뭔지 더 확실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 오냐오냐만 한 것 같다. 이제라도 너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법 좀 연습해봐. 너 취직도 결혼도 다 엄마랑 아빠 도움으로 했으니까 이혼은 네 스스로 해봐. 알아들어? 저는 그대로 딸을 집에서 내쫓듯 내보냈습니다. 이후로 남편을 통해 딸은 계속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괜한 걱정으로 너무 감사 돌기만 했던 것 같다고. 이제라도 아예 심적으로든 뭐든 독립을 시켜야 할 때라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글쎄 바람을 피웠더군요. 믿어지시나요? 그래 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다니. 아니 처음부터 임신할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바람을 피면서 결혼한 남편과 임신을 계획 중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저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댔다는 걸 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도 남편도 묵묵부답이니 딸은 제 풀에 지쳤는지 점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정말 단호하게 먹었어요. 여기서 제가 계속 받아주면 딸은 저 아나무인한 성격을 유지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 남은 딸도 없는 것처럼 지냈는데 아들이 죽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제 인생에 다시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답는다는 얘기 아시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 팔자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지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처럼 제 남편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족력 때문에 늘 검진도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나란히 늘 받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암 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예전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주변 사람을 잡아먹는 팔자가 있다는 말 들었는데 저는 그게 딱 제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사고로 병으로 곁을 떠나가니까 이건 분명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졌죠. 아들 잃은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저에게 남편은 제 몸도 힘들면서 위로를 하더군요. 세상에 그런 팔자가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여보, 당신 팔자가 아니라 내 팔자요, 내 팔자.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 어? 남편은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큰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나이도 있고 체력도 좋지 않으니 몸만 힘들 뿐이었죠. 하지만 전 하던 가게도 문을 닫고 남편 옆에서 간병에 힘을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사랑하는 남편 옆에 한순간이라도 더 있고 싶었죠.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힘들어지면 자연히 기댈 곳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 남은 자식인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도 본인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했으니까요. 딸은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오긴 했지만 어딘지 저보다는 먼저 마음의 정리를 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처럼 정신없이 슬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투병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할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네요. 이미 생명 유지 장치로 숨을 쉬는 지경에 이른 남편은 그렇게 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애 같은 얼굴로 마냥 잠든 것 같은 얼굴에 저는 이별을 말했죠. 그렇게 제 가슴 속 아들을 묻은 자리 옆에 남편을 함께 묻었습니다. 두 사람을 묻은 만큼 가슴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도 남동생도 아들도 남편도 모두 잃은 저는 소중한 사람은 모두 떠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그저 지금 옆에 있는 딸에게라도 잘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딸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딸은 또 한 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눈물 하나 보이지 않고 태연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계속 의문이 남더라고요. 딸은 나만큼 슬프지가 않나?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걸까? 그렇게 혼자 그 의문을 계속 키워나갔죠.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안방에 남편 물건을 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물건은 안 치워요? 그걸 벌써 치우니? 좀 보관할 건 보관하다가 천천히 정리해야지. 이런 건 바로 날 잡고 치워야 돼요. 아니면 평생 무용지물인 쓰레기 껴안고 사는 거야. 쓰레기? 너 지금 아버지 물건 보고 쓰레기라고 한 거야? 아유, 엄마, 물건은 그냥 물건이에요. 더 이상 쓸모없는 거 두고 그럼 쓰레기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난 엄마가 괜히 아빠 물건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쓰레기가 뭡니까? 분명 죽은 사람 물건은 바로 치우는 게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은 될 터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픔에 잠긴 엄마에게 아버지 물건을 쓰레기라고 운운하는 딸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네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내 딸에게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딸에게 상관 말라 한동안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필요한 건 하나 남은 가족의 위로였는데 마치 빨리 잊고 새로 시작하라 채찍질하는 듯한 딸의 방식에 넌더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은 제게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내 딴엔 빨리 아빠 물건을 정리해야 엄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도 엄마가 계속 아버지 물건 껴안고 슬퍼하는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미안해요. 나 좀 용서해줘, 엄마.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 하늘에서 오빠랑 아빠가 마음 편하게 있지. 안 그래요? 엄마, 나 정말 엄마랑 아빠랑 오빠한테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고아될 뻔한 나를 받아주고 이만큼 사랑을 준 식구들인데 나 정말 하나 남은 가족인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요.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줘요. 딸은 잘 보이지도 않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딸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남동생을 똑 닮은 딸, 내가 마음으로 낳아 기르겠다고 다짐한 딸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고 딸은 정말로 큰 다짐을 한 것처럼 제게 잘했어요. 제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해 지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합가를 하기도 했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딸은 구청에서 계약직 일자리를 하나 잡아 일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제야 철이 드나 싶어 저도 아들과 남편을 잃은 상처를 점점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문을 닫은 반찬 가게는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금 쉬면서 더 이상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이 제게 그런 선택지를 주었네요. 그래도 매일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편한 만큼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딸이 한 번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중에 나랑 가게 차려서 같이 일할까? 가게? 무슨 가게? 뭐 할 거야 많지. 엄마 음식 잘하니까 식당도 좋고 아니면 카페도 좋고 요즘 모녀끼리 장사하는 집 많잖아요. 일 없네요. 네 엄마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손님 상대하면서 장사 못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 힘든 일을 시키겠어요? 엄마는 그냥 사장이고 그 아래에 있는 내가 힘든 일은 다 하지. 엄마는 심심할 때마다 종종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엄마도 집에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몸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고. 아유, 그래, 그러자.
사장 자리 준다는데 나야 좋지. 엄마, 약속한 거예요? 와, 그럼 나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어지면 우리 둘이 가게 하나 하는 거야? 딸과 함께 하는 일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이야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딸도 할 일이 없어지면 둘이서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전에 딸을 원망했던 마음도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어느새 이혼의 상처는 다 잊었는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제게 그러더군요.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의 이혼 경력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보듬어 준다고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솔직히 내가 말은 안 했지 이혼료 꼬리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하고 재혼하면 정말 결혼을 한번 실패했다는 생각이 싹 없어질 것 같아. 재혼을 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저는 흔쾌히 결혼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 출발은 필요한 법이고 딸이 마흔을 앞둔 시점에 제가 평생 원했던 가정을 다시 만들길 원했으니까요. 딸은 제게 걱정 말라고 재혼해도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다 말하고 말 끝내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밤 늦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무슨 일이야? 왜 울면서 들어와? 엄마, 나 어떡해 해요? 어떡해? 딸은 아이 마냥 엉엉 울었고 저는 놀라 옆에서 달래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회사 부도 날지도 모른대. 거래처에 밀린 돈을 못 주고 있어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지금 해결 못하면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나 어떡해 엄마? 나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 회사가 망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나랑 결혼하는 게 미안한가 봐. 나 어떡해?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네요. 평생 철없게 산 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돈 때문에 당장 결혼이 엎어질 판국이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엄마,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1억. 딱 1억만 있으면 급한 불 끌 수 있대. 엄마, 내가 결혼해도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잖아요. 나랑 그 사람이랑 평생 엄마한테 갚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저는 목 놓아라 부탁하는 딸을 보면서 끝내 딸에게 1억을 보냈습니다. 정말 큰 돈이지만 당장 딸을 도울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딸은 울면서 내게 너무 고맙다고 더 잘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한다고 딸과 예비사위가 저를 불러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어요. 예비사위는 보기에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식사를 하다 딸이 잠시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고 자리를 비웠고 저는 그때 속 안에 담아놨던 말을 넌지시 꺼내 물었어요. 강서방, 일은 어떻게 잘 해결됐나? 어디 더 문제 있는 건 없고? 네? 무슨 문제요? 사업 파산할 뻔한 거 말이야. 1억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사업이 크면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던데 잘 해결됐나 해서 말이야. 1억이라뇨? 저 일에 문제 없는데요? 장모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세요? 파산이니 1억이니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예비 사위의 얼굴을 보면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딸에게 준 1억을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말을 더 한다면 딸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예비 사위에게 확실히 사업에 문제 없는 건 맞지 하고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죠. 딸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별말 하지 않았고요. 식사를 다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의 전적으로 보아 예비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분명 딸이 제 버릇해 못 주고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했죠. 주경아, 여기 앉아봐라. 왜요? 아, 엄마 사위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사람 진짜 괜찮지? 너, 강서방 사업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강서방은 사업이 파산할 뻔한 적도 없었고 내가 준 1억은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데. 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 안 그래도 예민한 문제인데 괜히 왜 꺼내요? 내가 다 알아서 했어. 그 사람이 창피해서 모른다고 한 거지. 너 확실하게 말해. 아니면 엄마 강서방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진짜 그 돈 강서방 회사 문제 해결한 거 맞아? 저는 딸의 어설픈 변명에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 안 하면 정말 끝이다. 우리 관계 정리하자. 오랫동안 으름장을 놓으니 끝내 무릎 꿇고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도박을 했답니다. 도박을. 불법 도박을 했는데 빚이 불어나 빚쟁이가 경찰에 넘긴다는 말을 듣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분명 딸이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저의 믿음을 이렇게 저버린 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 나 도박에 손도 안 대. 나 예전에 친구 따라 중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처음 해본 거고 이제 하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믿어줘. 내가 도박빚 있다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엄마가 더 이상 실망하는 얼굴 보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정말 믿어줘요. 내가 잘못했어.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딸에게 뭐라도 할 말이 없더군요. 아마 저는 그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아요. 내 남동생의 딸, 제가 데려와 마음으로 낳고 기른 딸에게 더 이상의 기회나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 남은 가족을 그렇게 모른 척 했나? 그건 또 아닙니다. 저는 딸의 사과를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남았어요. 그래,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는 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들 내 말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할까 하고 그저 모든 일을 회피했습니다. 그저 딸에게는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딸은 그걸 용서받았다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었죠. 그냥 이 모든 일은 유보한 것뿐이었어요. 딸은 그렇게 바라던 결혼을 했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저를 모시고 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도 저도 아는 상태가 제게 독으로 돌아왔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저는 엄마 팔자를 닮았나 했는데 아버지를 닮은 눈과 코처럼 병까지 닮고 말았네요. 제 가슴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죠. 매번 가슴에 모든 걸 쌓아만 둬서 그게 암덩어리가 됐나 하는 의문에 씁쓸하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더라고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저는 그때 솔직히 충격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풍파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사건도 아니라는 웃기지도 않는 생각을 했거든요. 딸은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지만 저는 크게 혼란스럽지 않았네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기에 그저 몇 개월 치료를 받고 추적 관찰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딸은 울며 불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드라마 한 편을 찍었죠.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다 잡고 며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딸이 제게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의사도 믿을만 해 보이더라. 정희 엄마 말로는 꽤 유명하기도 하고.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24시간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평생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한 딸은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크게 상처를 받고 화도 났겠지만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저는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 엄마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냐? 병원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다니지 마. 혼자 다닐 수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은 엄마가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에 집중하면 빨리 완치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엄마도 사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병원 다니는 거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눈치는 네가 보이겠지. 강서방이 그러든. 아픈 장모님 모시고 살기 부담스럽다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강서방은 엄마 요양병원 비용 다 본인이 낸다고 하던데. 엄마를 생각 안 했으면 선뜻 그 큰 돈 내놓겠어? 엄마 그러지 말고 한번 구경만 하고 와요.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시아버지 모셨었대요. 오래된 곳이긴 해도 그만큼 잘하는 곳이기도 하고 시설도 괜찮아.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대. 딸은 계속해서 달콤하고 사려 깊은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래 속는 셈 치고 보고나 와보자 하는 마음으로 딸을 따라서 그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를 리모델링 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거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원한 환자 수도 얼마 없어 보이고 직원들도 얼마 없는 작고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쓸모 없어진 부모를 버리고 가는 곳 같았네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딸에게 마음도 믿음도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는 딸에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결정에 환한 미소를 짓더군요. 잘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딸을 파양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딸과 가족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았었네요. 병 걸린 엄마를 바로 이렇게 낙후된 요양병원에 맡길 생각부터 하는 딸은 아예 처음부터 저를 부모 취급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친양자 입양을 해서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저는 딸이 제게 받아간 돈과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했다는 걸 말했고 유방암 진단을 받자마자 오래된 요양병원에 넣었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딸은 저를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로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방문 기록으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만 하는 딸은 제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전화해서 몸은 어떠냐고 한 번 묻고 5분도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끊기만 했었네요.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한 유기와 태만을 입증하면 재판을 받아 결정이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어요. 낡은 요양병원에 앉아 저를 방문한 변호사는 안쓰러운 시선을 애써 숨기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몇 주 만에 얼굴 보는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우락부락 화가 난 얼굴로 말이죠. 딸은 제가 있는 병실로 오자마자 제게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파양한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알고 보니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양자 입양이라 파양 협의는 불가능했고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딸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파양? 모시고 산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파양한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엄마 그래놓고 엄마 그 사랑하는 동생 볼낯이 있겠어요?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내가 미안할 게 어딨어. 나 할 만큼 했다. 먼저 간 내 동생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아프자마자 냉큼 요양병원부터 알아보는 네 행동 보고 마음 굳혔어.
그만하자. 이제 모녀 관계가 아니라 조카랑 고모 관계로 돌아가자고. 아니, 너나 고모 취급도 안 했어? 어떻게 그러니? 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네 아빠도 오빠도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날 이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 하늘에 있는 내 동생도 너 같은 딸은 버리고 내 인생 살라고 할 거야. 딸은 제 고함에 냅다 달려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날 버린다고? 어떻게 날 버려? 엄마, 그럼 우리 계획은? 어? 우리 같이 가게도 차려서 오순도순 살자고 했잖아. 그 계획은 어떻게 하자고? 너 혼자 차려. 너는 그 가게를 같이 할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겠지. 이제 그만하자. 지금까지 너한테 줬던 돈들 도로 돌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로서 너한테 주는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나 이제 너라는 애한테 지칠 대로 지쳤어. 나이 마흔에 고아되고 어디 잘 생각해봐. 네가 뭘 어떻게 잘못을 했나? 딸은 제 말을 듣고 분에 못 이겨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제 가슴을 막 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온 병원 사람들이 놀라서 얼른 딸을 끌어냈죠. 저는 딸이 악다구니를 쓰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방금 딸이 와서 나를 때렸다고 말이죠.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는 제 몸을 확인하고 갔어요. 가슴에는 커다란 멍이 들었고 폭행 장면을 본 병원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네요. 저는 딸이 다시 올까봐 무서워 바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제가 지내기 더 좋은 곳으로 옮겼을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변호사는 학대의 증거가 확인됐으니 파양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 딸에게 맞은 게 저를 살리게 된 거죠. 유방암 치료와 파양 소송은 함께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암덩어리를 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가슴에 있는 종양도 그렇고 또 저를 배신한 딸도 그렇고요.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병원을 옮긴 걸 보고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잘못했다. 근데 엄마도 입원하는 거 동의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 번은 딸이 소송 때문에 이혼할 판국이라고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또 이혼하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 이혼이 왜 내 책임이니? 너 고아되는 게 네 결혼하고 무슨 문제라고? 왜 부모 없는 자식이라서 갑자기 결혼 무르자고 하든? 알고 보니 사위가 제 변호사가 보낸 소장을 보고 딸의 도박 사실을 알았을 뿐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의 도박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내용이 뻔히 드러난 소장을 아무렇게나 둔 딸의 잘못이고 아니 처음부터 도박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긴 딸의 잘못인 거죠. 예, 그거 다 네 업보다 업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박한 것도 다 밝혔어야지. 뭐하러 네 이혼 이력만 늘리니? 저는 이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되면 지덕이고 안 되면 제 탓이죠. 아주. 제 암 치료와 파양 소송 중에 뭐가 먼저 끝났을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약해진 탓인지 치료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전이 위험까지 있어서 수술도 받았네요. 그래서 치료보다는 파양 소송이 더 빠르게 끝났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저를 자유로 만들어주었죠. 그해 가을에 양부모인 제게 가져간 돈과 암에 걸리자마자 요양병원에 보내고 폭력까지 쓴 딸은 나이 40에 고아가 됐고 저 또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딸은 법원 판결이 난 날 병원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를 찾아왔고 가족 이외의 사람은 접견이 안 되는 병원에서 몇 차례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갔다고 간호사가 전해주더군요. 딸은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고
이미 파양 결정이 난 후로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나 이혼했다,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나 정말 이제 엄마뿐이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파양을 마음먹기 전에 몇 번씩 제게 되물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나중에 하늘에서 남동생을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도 본인 딸인데 다 키워놓고 파양을 하면 남동생 얼굴 보기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을 고민했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아니 조카에게 줬었고, 조카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을 주고 배신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동생도 누나가 할 만큼 했고 애썼다라고 할 것 같았죠. 언젠가 동생이 제게 그랬으니까요.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 누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인생을 살아. 라고 말이죠. 이런 남동생은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로지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요. 입원한 병원으로는 아무도 절 찾아오지 않지만 이게 더 마음이 편하네요. 매번 얼굴 보고 싶어도 한 번 찾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와서 하는 말이라곤 그저 돈 얘기뿐인 가족,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죠. 다행히 몸을 회복하고 있지만 솔직히 죽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 명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히 삶을 누리며 살 테지만 이미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엔 없으니까요. 내가 눈 감으면 우리 부모님도 남동생도 남편도 아들도 다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제 재산을 노리고 죽으면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까 만일 제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돈은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얼마를 받든 고마운 줄 모르고 더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아들과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을 쓰진 않을 거예요. 분명 저는 먼저 간 제 남동생을 위해 조카를 걷어서 제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이 사랑을 주며 키웠고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에게 제일 미안하네요. 혼자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아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과 나눠야 했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저미는 기분이랍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은 그저 선조들의 선입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짐승에게 한 차례 물리고 나니까 와,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뭐가 바뀔까요? 그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아무리 내 마음을 내주어서 키웠어도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피부치고 오래 붙어 산 가족이고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니까요. 준 만큼 마음이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힐 수 있는 게 씁쓸한 현실이죠.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고 또 앞으로 홀로 어떤 인생을 살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있고 그저 나를 소중히 해준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며 거기서 기운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늘 채널을 통해 웃음도 위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굴곡이 워낙 많았던 인생이라 제보할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통쾌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연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서 바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라는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거고 생일도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제게 생일은 보육원 앞에 버려진 그날이거든요. 이렇게 자란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위생도 별로였고 아무래도 또래랑 비교해서 많이 부족했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못 먹어서 몸집도 작았습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당연히 성적은 꼴찌였어요.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보육원에서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보육원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끝나고 혼자 운동장이나 도서관에 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보육원을 나서서 청소하기도 했죠. 원장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내쫓으셨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제가 일할 공장 하나는 알아보셨는데 그래서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거기서도 텃세를 포함해 괴롭힘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좋았고 무엇보다 돈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공장 언니들은 종일 일해도 그 돈을 부모님에게 뜯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아라서 돈을 줄 가족도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저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텃세를 부리던 언니들과도 친해졌고 공장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평생 일하면서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고아니까 가정을 이룰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장에서 3년 정도 일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공장을 폐업했거든요.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통보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다들 원망해도 힘없는 노동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3년을 일하면서 서로 힘들 때 같이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으며 버텼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영숙이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순애야, 나 이번에 그냥 고향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 언니 따라서 올래? 너 태어나서 바다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다며. 거기 가서 시장에서 일도 구하고 내가 고향 친구 중에 괜찮은 놈 있으면 소개도 해줄게. 어머 언니, 나 그럼 언니 따라가도 돼? 나는 지금 이렇게 공장 망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고아라서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 알잖아. 언니 따라가면 나야 너무 행운이지.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 저는 저랑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영숙이 언니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이 있었던 곳은 내륙이라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진짜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로 일을 구할 때까지 영숙이 언니의 집에서 지냈어요. 다행히 언니의 부모님이 인심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일을 구할 수 있었죠. 시장에 있던 국밥집에서 시장 내부의 다른 가게들이나 주변에 국밥을 배달하는 일을 구했어요.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이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일했던 국밥집의 사장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가 안쓰러운지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영숙이 언니네 집에 돈을 주며 새를 사게 되었습니다. 새를 내기는 했지만 워낙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딸처럼 지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행복했던 기간이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숙이 언니의 중학교 동창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언니가 소개해준 것은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술에 취한 언니를 주인 아줌마가 데리고 오래서 갔다가 눈이 맞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굳건하게 믿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영숙이 언니의 동창이었던 상철 오빠와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청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생선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횟집에서 그 생선을 파는 일을 했죠. 횟집이 꽤 큰 편이라 그 횟집을 모르는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큰 횟집이라 부자였고 또 인물들도 나쁘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그 동생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대놓고 제게 질투한 동네 아가씨도 많았답니다. 고아에다 직업도 별로인 애가 뭐가 좋냐는 말을 눈앞에서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둘의 관계만 집중하라고 했죠. 문제는 제가 청혼 받고 난 뒤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거든요. 횟집 사장님은 본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저라는 사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드센 분이었는데요. 죽어도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싫은지 제가 일하는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우리 순진한 장난 꼬셨지? 내가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동네에서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어. 너처럼 근본도 없는 고아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머니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제발요. 어디서 어머니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나는 너한테 어머니라는 소리 들을 생각 전혀 없다. 당장 네가 네 주제 알고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 알겠어?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너 같은 년한테 순진하게 넘어가는데 나는 어림도 없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횟집 사장님은 저를 찾아와서 진짜 시장 바닥에서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란듯이 제게 근본도 없는 고아라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횟집 사장님은 덩치가 너무 좋아서 절대 밀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자 셋이 달려들어 겨우 떼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숙이 언니네 집에 가서 울면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영숙이 언니가 말하길 워낙 유난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생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에 와서 난리를 쳐 아들들이 외면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대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들 말을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진지하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가 첫눈에 반했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리 횟집 사장님이 반대해도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굳건해졌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과 달리 우리 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워낙 작은 동네에다 시골이라 소문이 매우 빨랐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울자 금방 소문이 동네로 퍼졌어요. 결국 횟집 사장님은 또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어 말려도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어본 욕 중에 그때 들었던 욕이 제일 살벌했어요. 온갖 쌍욕과 함께 제 몸을 때리는데 그러다 우리 아기를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와 그 동생이 와서 겨우 말려 풀려날 수 있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숙이 언니의 집에 갔더니 언니는 완전 횟집 사장이 미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태를 구해준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바로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래도 본인 아들의 자식을 임신한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지는 매우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그 웃음을 떠올리면 제 입가에 웃음이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아요. 뭐? 며느리? 당신 말 조심해. 나는 저런 년 내 큰며느리로 들일 생각 전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아들 뒤로 결혼하자고 집안 좋고 예쁜 여자가 줄을 섰어. 그걸 알면서도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제정신이야? 당신도 그만해.
아이는 혼자만 들었어? 우리 장남이 책임진다고 하잖아. 나 따라서 배 타는 일도 계속하면서 대를 잇겠다는데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들이 계속 우리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며.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 오히려 좋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욕해도 앞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가서 살게 된 저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저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셨거든요. 저를 보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먹는 밥도 아깝다며 둘이 있으면 저는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횟집에 가서도 모든 일을 다 하길 원하셨어요. 집에 조그만 사탕 껍질이라도 거실 바닥에 있으면 임신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고 밥도 주지 않으셨어요. 횟집에서도 배가 불러 움직이는 게 힘든데 행동이 느리다고 대놓고 욕하셨어요. 그걸 보다 못한 주방 이모님이 몰래 저를 불러 음식을 먹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몰래 뒤에서 저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져서 유산까지 했을 거예요. 화장실로 불러 제게 과일을 먹이고 시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밥을 먹여준 직원들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없는 짜증도 난다고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 면역이 있었던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기도 했죠. 처음으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감사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았다면 무척 서러웠을 테니까요. 이런 시어머니의 행패는 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째의 성별이 바로 딸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고 본인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대놓고 제게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을 때는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년아, 그냥 집 나가라니까? 야만 도주하라고! 나는 네가 자고 일어나면 없었으면 좋겠다. 돈 필요해? 내가 줄게, 어? 그러니까 우리 장남 인생 다시 살게 네 딸 데리고 꺼지라고. 너랑 결혼한 것은 우리 아들 인생의 수치야. 어머니,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노력할게요. 네? 딸 낳아서 실망하셨죠? 둘째는 꼭 아들 낳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저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갈 곳이 왜 없어? 너 원래 공장에서 일했다며. 서울 가면 공장 많다.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아. 제발, 응? 내가 오히려 부탁할게. 제발, 우리 아들한테 사라져.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돈을 줄 테니 제발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런 구박을 받는 상태에서 제가 안 나가고 버텼던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서 저는 제 아이는 무조건 부모가 있길 원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도 잘했지만 딸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시댁을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나무 사상도 없었고 우리 딸을 예뻐했어요.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2년 정도만 같이 살고 나가자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게 몰래 돈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죠.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고아에다 직업도 별로였던 저와 달리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아가씨였습니다. 동서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만두집을 하셨는데요. 그 가게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돈이 많았고 시장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이미 시어머니와 안면도 있는 상태였죠. 그 집의 딸이 도련님과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는 국밥집까지 와서 머리채를 잡았는데
동서가 들어온다고 하니 직접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사러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저와 달리 도련님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귀에 걸린 상태라 다들 한마디씩 건넬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제게 관심이 적으신 상태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동서가 들어오면 친자매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동서는 예쁜 외모에 맞게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옷이며 머리며 달라진 상태였거든요. 외동이라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다고 하던데 확실히 그게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게 쌀쌀맞게 행동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고아에다 꾸밀 줄 모르는 제가 동서는 창피했나 보더라고요. 영숙이 언니에게 살짝 말하니 원래 부자에다 부족함 없이 자라서 성격이 사납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을 듣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없이 자라며 눈치가 늘었던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동서를 보고 다가가길 멈추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빨리 분가할 수 있길 바랬죠. 시어머니는 원래도 동서와 가만히 있는 저를 비교하셨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자 아예 식구들 앞에서 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도 저처럼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아이의 성별이 바로 아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동서를 예뻐하는데 그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하늘에서 감동해가지고 아들 주신 건가 보다. 쟤처럼 근본도 없는 사람은 삼시남매가 딱 알아보거든.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나는 우리 순자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웃음이 막 나와.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울면 시끄럽다고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울 때는 우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둘이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동서의 집에서 우리 시댁에 선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 걱정됐던 건지 한우며 과일이며 명절마다 좋은 음식도 보내고 심지어 소파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소파에 누울 때마다 동서의 친정 칭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서와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저는 옆에서 아이를 업고 걸레질을 하며 방을 쓸었죠. 제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면서 동서는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배를 잡고 깔깔댔어요. 저는 그걸 다 들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어 그저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동서는 제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도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저렇게 변했거든요. 그 사건은 아직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랍니다. 그날은 동서가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왔던 날이었습니다. 횟집이 아직 영업하기 전이었고 집에는 남자들은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첫째 아이 시조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3살이었고 동서 아들이 2살이었죠. 동서가 온다는 말에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쓸고 닦고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서가 유독 갈비찜을 좋아했는데 그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갈비찜도 만들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번 동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저는 속으로 동서가 제발 안 오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날 동서가 집에 왔는데 동서는 시댁에 오면 항상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제 아이도 아닌데 제가 동서 대신 시조카에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놀아주었죠. 그날도 역시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아이 때 아이들을 돌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너무 정신 사납고 힘들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건은 동서가 집에 갈 때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제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제 앞치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 이거 제 결혼 반지잖아요. 이게 왜 형님 앞치마 주머니에 있어요? 이거 지금 훔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 이러면 다시는 시댁 못 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거 내가 윤철이 돌보다가 주머니 안에 들어갔나 보다. 아까 윤철이가 동서 반지랑 스카프랑 입에 물고 있더라고. 동서 오해하지 마. 내가 설마 동서 물건을 훔치겠어? 여기 시댁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윤철이 봐달라고 했지. 언제 윤철이 손에 있는 반지랑 스카프 형님이 훔쳐가라고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말이 되는 변명을 하세요. 동서는 제가 도둑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훔칠 생각이 없었고 그게 앞치마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이를 돌보다가 손에 있는 것을 앞치마에 넣었던 건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동서가 돌아간 뒤에 알았다면 반드시 동서에게 연락해서 돌려주었을 거예요. 그걸 훔친다고 해도 동네가 워낙 좁아서 만약 제가 그걸 팔았으면 금방 소문이 났을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당연히 제가 미쳤다고 등짝을 때리며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동서는 표독스럽게 저 때문에 다시는 시댁에 못 오겠다고 난리가 났죠. 결국 저는 동서에게 제 잘못도 아닌데 빌었습니다. 그날 동서가 집에 가고 시어머니는 제게 도둑년이라며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반지 사건 때문에 시어머니는 우리 딸과 저를 더 미워했습니다. 동서랑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친정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 친정으로 간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도 결혼하고 제가 처음으로 활짝 웃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갔던 셋째 날에 그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바다에 갔다가 죽은 상태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어 둘에게 바다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천둥까지 치던 날이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배를 탄 지가 오래되어 이 정도는 끄떡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여보, 진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네?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도 끓여줄게요.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보니까 김 선장님은 오늘 집에서 쉰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에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아가, 괜찮다. 진짜 괜찮다니까. 너는 아기랑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내가 배를 몇십 년 탔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날씨가 이러니까 금방 들어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촉이 이상했고 날씨도 너무 거세서 저는 아기를 안고 배를 탄 남편과 시아버지를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나도 완고한 상태였어요. 결국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는 아이를 업고 보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눈을 비비며 나갔더니 영숙이 언니가 온 얼굴이 눈물로 덮인 채로 제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으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집에 와 우리 아이를 대신 안고 저를 끌고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둘의 시체가 나란히 바닥에 있었어요. 저는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가 제게 죽일년이라고 말하면서 때렸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나요.
그냥 멍한 상태로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꿈을 꾸는 기분이었고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방님도 제게 와서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분명히 말렸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고 바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그런 제게 그냥 시댁을 떠나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배에 둘째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혼자 둘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또 이상한 죄책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배랑 횟집은 다 정리했어요. 아내랑 저는 알아서 살 테니까 형수님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알겠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미쳐버린 거 다 형수님 때문이잖아요. 형수님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랑 형을 제대로 말렸다면 이 사단 안 일어났어요. 사고가 나고 서방님은 대놓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시댁에 자주 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난 후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예의상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서를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사고가 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매일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야 하니 도시락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만들지 않으면 나쁜 년이라고 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면 그걸 또 저보고 배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배는 이미 서방님이 마음대로 처분한 뒤라 잊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상태니까 횟집은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서방님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느 날은 멀쩡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본인 남편과 장남을 살려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문제는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딸한테도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집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와 우리 딸이 없더라고요. 순간 촉이 이상해서 집안을 뒤졌는데 둘은 아예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임신 막달인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려서 그나마 딸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런다고 아버님이랑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제발 용서하세요. 네? 네 새끼만 소중하냐? 나도 내 새끼 소중해. 옛말에 어린아이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사는 신이 앗아간 목숨을 돌려준다고 했어. 나는 내 새끼랑 내 남편 보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되돌아온다고 믿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서방님이 저 몰래 다 가져갔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서방님 집으로 가면 동서가 매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랑 가게도 본인들이 정리해서 다 돈을 가져갔는데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인맥이 넓어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받은 부의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나 제대로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 겨우 2만 원, 3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당장 어린 딸과 시어머니를 굶겨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저라도 밖에서 일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렇게 미쳐있고 딸은 어리고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여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독립한다고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전부라는 것을 아니까 있어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 통장이 바닥나면 그때는 진짜 길거리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우리의 집안을 알고 마음씨 좋은 영숙 언니와 언니의 부모님이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도와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때는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둘째 때는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고 무서웠어요. 제 처지가 눈물이 나왔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에게 겨우 부탁해서 첫째를 며칠 맡길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신경 쓰여 저는 3일 만에 둘째를 낳고 퇴원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이 한계인 것이 원망스러웠죠. 확실히 신생아가 있으니까 돈이 나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쓰는데 통장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자는 새벽에 집을 나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혼 전에 일했던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일부러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만약 이런 호의를 베푸는 분들이 아예 없었다면 저는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걸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돈이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동서와 서방님은 딱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만 시댁에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시조카를 보면 우리 아이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에 너무 슬펐어요.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 간식도 못 먹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었거든요. 심지어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첫째인 딸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재배에서 나온 아이라고 우리 둘째를 미워했어요. 대놓고 둘째를 자꾸 바다에 던지고 본인 장남을 데려오겠다고 미친 짓을 또 하기도 했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어머니 보면 참 안타깝기는 해요. 형님도 힘드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은 이런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어디 요양원에 보내거나 그러실 건 아니죠?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가 어떻게든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실 거니까 동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그래? 왜 갑자기 저한테 적대적으로 그러세요? 제가 형님이 그렇게 살라고 시켰나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쓰던 것도 형준이 주려고 가져왔어요. 저 같은 동서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동서는 1년에 겨우 한 번 보면서 볼 때마다 제 속을 긁고 갔습니다. 동서는 애초에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쓰는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힘들게 살아도 동서가 저렇게 저를 동정하면서 주는 것은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집에 두고 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그냥 동네에서 부업도 계속해서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하고 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죠.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돌아다니니까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이상하다고 놀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시아버지와 남편을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내복 하나만 입고 나가거나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자 집 밖을 그렇게 나가셨는데요. 나가서 자꾸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 장난 아니겠다. 진짜 나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제일 최악은 바로 너희 시동생하고 동서야. 시동생은 특히 본인 엄마가 저런 상태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언니, 말도 마. 나는 이제 포기했어. 저게 사람인가 싶다니까. 본인 엄마를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저런 미친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야. 그렇게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잖아. 제 유일한 지인인 영숙이 언니는 제게 틈만 나면 서방님과 동서를 욕했습니다.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사 때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횟집과 배를 팔고 남은 돈으로 제목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유산 소송의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게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걸린 뒤로 유난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서방님에게 그래도 병원비는 조금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도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이 많아 돌아가시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사 때 오지 않던 서방님과 동서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고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의금을 죄다 뺏길 것 같아 눈에 불을 켜고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와 서방님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은 장례식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딸과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오더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집 할머니가 명의자였어요. 그런데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아들이 처분했어요. 나는 그냥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한 거니까 그쪽 집안 싸움은 알아서 해요. 일단 집은 당장 이번 주 내에 빼주셔야 돼요. 아니 사장님, 이건 아니죠. 물론 이 집 명의가 시어머니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렇게 쫓겨나면 저랑 우리 아이들 당장 갈 곳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이 왜 이래요?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다 뺏겨야 돼요? 사정은 안타까운데 우리도 이게 최선이에요. 일단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가족들이랑 상의하세요. 영업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부동산에 아무리 따져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방님이 시어머니의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게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서방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과 동서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죽어서 재산 처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잘못한 줄 착각했어요. 동서는 애초에 친정에 돈도 많다면서 불쌍한 제게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자 서방님과 동서는 본인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쫓겨나 영숙이 언니의 집에 가 얹혀 살았습니다. 너무 눈치가 보여 일주일 만에 단칸방을 구해서 나왔는데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영숙이 언니는 제게 서방님과 동서 욕을 하느라 밤을 새울 정도였어요. 단칸방을 구하고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다들 제 손길이 급한 유아는 아니었어서 그냥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빚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느라 다 쓰게 되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제게 돈을 다 가져왔으면서도 본인 엄마의 병원비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제일 슬펐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는 것도 시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당장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시댁 집을 팔아 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시장 안에 아주 큰 고깃집을 열고 운영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그 가게를 보면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랍니다. 우리 아들은 굉장히 순하고 의젓한 아들인데요.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빠가 있던 시절도 없어서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죠. 불우한 환경에도 엄마인 저랑 누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서 항상 제 버팀목이었답니다. 이런 아들이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간다고 선생님께 말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전교에서 제 한 명만 수학여행에 불참한다고 하셨나 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가는 쪽으로 엄마 설득하라고 했는데 애가 그걸 말 못하는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혼자만 수학여행을 못 가니까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애들 먹을 최소한의 끼니를 챙기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는 돈이 아니고 아예 부족해서 월말에는 저는 아예 끼니를 굶는 상태였어요. 딸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일하던 식당에 가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냐고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도 그때 남편이 도박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포기할까 싶다가도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 싫었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선은 제가 집에 왔다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었어요. 대문 밖에 세워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2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지? 월급 받으면 동서한테 바로 줄게. 아들 수학여행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돈 안 받고 동선에 가서 설거지하고 힘든 일 다 할게. 어떻게 안 될까? 싫어요. 그리고 우리도 형편 어려워요. 형님은 그렇게 돈에 눈을 멀었으면서 20만 원도 없어요? 있어도 못 주니까 가세요. 동서는 여유로운 친정과 잘 나가는 가게 때문에 돈이 많아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 제게 못 준다고 하니까 울분이 터졌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며 애원했는데도